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뒤 첫 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각 인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윤 당선인이 오늘 오전 보수 정권의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을 30여일 앞둔 당선인의 직무 수행 전망에 대한 여론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청와대가 공기업 알박기 인사와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청와대가 총력 방어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르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대리전이 예상되는 경기도에는 거물급 인사들이 차례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정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요. 오늘 잠시 뒤에 이제 첫 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두 사람이 이 발표 현장에 같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리 후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한덕수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알려진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이 돼 있습니다. 자, 위원님, 한덕수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총리가 될 만한 경력, 능력, 도덕성 이것을 역대 정권에서 증명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능력과 도덕성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내정된 걸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실력과 능력을 먼저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주안점은 역시 경제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또 한덕수 지금 총리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이어서 지역 화합 내지는 어떤 여야 간의 통합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것까지 고려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총리를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기 정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네. 대통령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총리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대독이다 방탄이다 얘기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국정에 전념할 총리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가 가장 적임이었다. 윤 당선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이 초대 총리상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 아마도 방금 언급됐던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총리 후보군은 여러 명 거론이 됐었습니다, 부장차장. 그럼에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나왔던 대로 이 경제 원팀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로 봤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첫 인선을 하기 때문에 5년 임기 중에 윤 당선인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일 텐데요. 네. 한덕수 후보자를 만약에 지명을 한다라면 경제통이고 그리고 국민화합, 국민통합형이고 네. 능력이 검증된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윤 당선인은 지금 당면 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를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사람을 이 국정 파트너로 임명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한덕수 총리 지명에 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젯밤에 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또 샌드위치 회동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책임 장관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잃었고 그런 부분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이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삼고초려했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인사 스타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좀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무난하다. 네. 네, 아까도 뭐 경제통 그다음에 이제 화합형 인사, 도덕성 뭐 많은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여소야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 여소야대 아닌 상황에서도 정권의 초대 총리가 낙마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0.73%의 초박빙으로 당선된 그것도 여소야대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초대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할 경우에 자칫 국정 동력의 이 초기의 동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뭐 능력 가지신 분이 한 분만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덕수 총리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올드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50대인데 제 아버님 나이 버리세요. 네. 거기다가 20년 전에 부총리 총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 한덕수 전 총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과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시대상,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운 경제 현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통합형일 수밖에 없고 정치가 더 이상 소위 말하면 국론이 양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결국은 20년 전 총리를 다시 대한민국의 총리로 불러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뭐 최고의 인사, 무난한 인사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또 이 현 야권, 국민의힘 쪽 그리고 당선인 측의 의견이고 또 요즘에는 뭐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예전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갈지 국정을 이끌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 인사청문회를 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차장님께 좀 여쭤보면 네. 지금 바로 그 발표할 때 같이 이 윤 당선인과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 인사 이 내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처음에서부터 밀리면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이 준비단, 인사청문 준비단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요. 한덕수 총리 지명의 이게 숨은 뜻은 인준이 먼저다. 네. 왜냐하면 첫 인선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5년 그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능력, 네. 그 관료로서의 어떤 보여준 실적 이제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까지는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제 대국민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인선이니만큼 아마 이 한덕수 후보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왜 한덕수 총리를 이 초대 총리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어떻게 국정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를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힐 계획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덕수 그 후보자의 경우에도 다시 총리를 하는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시대에 어떤 이 그 정부의 상을 좀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책임 장관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는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 장관제는 이번 윤석열 당선인 시대에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각 부 장관 중심으로
이끌겠다. 내각 중심으로 이끌겠다. 더더군다나 각 부의 운영에 대해서도 장관 지명자가 차관을 추천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운영 권한을 과거의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확실히 네. 바꾸겠다. 근데 그러려면 장관 인사 제청권자가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장관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걸 제가한 이후에 차관 인사는 이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인사 시스템까지도 아마 오늘 한덕수 총리 지명 때 윤 당선인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리 관련 인선이 발표되면은 잇따라서 다른 인선도 속도를 내겠죠. 그리고 아마도 경제부총리 인선이 빠르게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금 뭐 경제부총리 인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도 여럿 있으시죠? 그렇죠. 총리 후보에 함께 올랐던 뭐 최준경 그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거론되는 분이 최상목 그 전 그 기재부 1차관 지금 그 저 경제 1분과 인수위에서 간사 맡고 있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이분도 인수위에서 지금 뭐 기조 저 역할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전부 다 그 실력이 그 출중한 분입니다. 특히 최준경, 최상목 이 두 분은 그 우리 경제 부처에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 뭐 라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부처에서 엘리트고 저 사람은 나중에 꼭 반드시 경제부총리 할 거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뭐 언론인들, 정치인들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네.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니까 정부 감각까지 가졌는데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지명자가 인준이 쉽게 될 것인가? 네. 저는 쉽게 된다고 봅니다. 첫째. 네.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후보군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경제, 통합, 뭐 정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을 4분으로 좁히고 2분으로 좁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과 함께 했어요. 여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좁혀지면서 한덕수까지 왔기 때문에 여론에서 지금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뭐 한덕수 총리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야당에서 반대한다? 그럼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한덕수 그 총리 그 지명자는 지금의 현재 여권 진영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지금 여당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거고 무리하게 반대하면 오히려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경제에 이어서 이제 외교, 안보 관련 인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또 이제 외교 책사인 분들과 또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장 크게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두는 분야가 또 외교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이제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김성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의 뭐 사실은 외교 브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사실은 장관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또 국민의힘 내부에 미국 지향적인 그런 네. 뭐 미국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여러 분 계세요. 이미 뭐 오늘 아침에 보면은 박진 의원, 조태용 의원이 이 한미 정책 협의단으로 이미 출국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통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뭐 그 한미일 그 삼각공조 그리고 네. 한미 간의 그 친밀한 공조 이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박진 의원이든 조태영 의원이든 뭐 어느 분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아마도 역시나 관건은 인사청문회 논란을 비껴갈 만한 이분이 이제 좀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외교부 장관 김성한 뭐 전 차관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뭐 충암고 라인 또 초등학교 라인 이렇게 뭐 측근들이 또 포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할지 윤 당선인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김여정 중앙위원회 부부장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
자, 남조선 이제 한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서욱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했군요. 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 굉장히 이 개편에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그제 한 이 장관, 전직 정부가 될 이 정부의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앞으로의 이 현 이제 후임 정부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건 뭔가 그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이 인사에 대해서 좀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인사 개입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제 타격 운운하는 사람이 만약에 외교 안보 수장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그 ICBM까지 지금 시험 발사를 하면서 특히 4월 15일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얘기하는 김일성 생일에 더 큰 도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안보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제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만약에 대결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교안보 수장으로 왔을 때에는 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뭔가 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북한의 어떤 메시지를 감안한 인사를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외교안보 원칙에 입각한 이 적임자를 인선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이제 같이 대통령실로 들어간 비서실장 자리가 조금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은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사를 한 상황이고, 다른 분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유독 이 자리가 좀 인선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 정치 경험, 국회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정부, 물론 이제 검찰도 중요한 정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른 뭐 경제, 행정, 외교안보 이쪽 경험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정부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의 경험도 있고 네. 이런 분이 옆에서 보좌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약간 그런 식의 굉장히 그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임명했다면은 조금 그 비서실장은 시대 정신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나 좀 더 젊은 분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는데, 역시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그 경험 부족을 조금 옆에서 그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경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뭐 영광된 자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보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그런 그 자리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대통령 실장들은 그걸로 무슨 경력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거의 그 올인하기 때문에 네. 요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통령이 비서실장 빼고 다른 이 내각 관련된 인사들은 전부 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소야대가 될 텐데, 야권에서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거를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조금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당선인 측에서 벌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쉽게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아니다, 송곳 검증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 일한 건 우린 배경 필요 없다,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총리 이제 인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총리 후보자부터 뭐 소위 발목 잡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후에 이제 장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맺힌 게 많다는 거죠. 네. 아마 그거 고스란히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 인사청문회는 네. 비교적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는 만만치 않은 검증과 또다시 여야 격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인수위 측에서는 이전까지가 정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사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까지는 대략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곧 있을 총리 인선 발표를 비롯해서 새 정부의 인사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위 관련된 다른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3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74주년 이 4.3 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습니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제주도를 찾은 데 대해서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 보수 정권에서 이 대통령이나 당선인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참석한 적이 없는 행사에 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 행보, 제주도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그러니까 윤 당선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이 됐지만 어떤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념이나 어떤 진영에서 좀 벗어난 상당히 좀 자유로운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4.3 기념식에 이 현직 대통령 또는 그 당선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그 4.3 그 희생자 유가족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서 이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그 희생자들의 어떤 넋을 위로하겠다. 상당히 좀 실용적인 어떤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윤석열 당선인뿐 아니라 박범계 장관도 참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인연인지 악연인지 참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윤석열 정의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어린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지금 봤지만 두 사람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같이 봤고 사실 그 앞서서는 이제 박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때도 있었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윤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마찰을 빚어서 이 업무보고,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치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죠.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이 신구 정권 전현직 대통령으로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윤석열, 박범계 두 분의 관계도 굉장히 좀 이채롭죠. 사법연수원 동기고 박근혜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가 어려웠을 때 형렬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지원을 해줬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맞서는 관계가 되고 이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박범계 장관은 국회로 들어가서 네. 돌아가서 아무래도 또 이제 야당의 일원으로서
대윤석열 정부 투쟁에 앞장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박범계 장관은 지금 좀 넘어야 될 몇 가지 좀 그 산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우선 그 패스트트랙 당시에 이제 당시 야당 보좌관 해도록 했던 그 사건으로 지금 네.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시민단체로부터 몇 가지 그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카톡방에 참여한 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그 당의 어떤 대선 전략을 짜는 그 방에서 왜 그렇습니다. 들어갔느냐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들이 그렇습니다. 예, 야권에서 일었었죠. 지적만 이른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해서 수사 중이고 또 한동훈 검사의 그 무혐의를 막으려고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한 거 아니냐 이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마 수사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우리 홍 앵커가 얘기한 대로 가장 이제 최근에 논점이 됐던 것은 이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설사 앞으로의 야당이 법으로 그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돼서 누군가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이 개정되든 개정되지 않든 윤석열 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그 검찰에 대한 수사권 지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법과 관계없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어떤 일화가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사가 나오면 오늘 저희 메인 뉴스에서 관련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인수위 관련된 얘기 나누는데요. 지금 인수위 관계자 제가 몇 명 만나보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지지율이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향후 5년 직무수행 전망에 대해서 물었는데 55.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게 55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임 정권들은 시작하기 전에 한 70%에서 80% 선에 어떤 잘할 것 같다는 기대치를 받긴 했는데 조금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새로 바뀐 대통령의 기대치가 55%다. 단 한 번도 없던 사례죠. 뭐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라고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목표는 좋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방식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직진 리더십 뭐 이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변화였는데 그 과정이 불통이다 보니 국민들이 여소야대에서 과연 조용히 지나갈 수 있겠느냐, 기대만큼 개혁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네. 55%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길게 가고 있습니다. 55%를 넘어서서 최소 70%에 다가서는 그런 국정 초반의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동력을 좀 돌파구를 딱히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선거를 통해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6월 1일 지방선거에다가 올인해야 되고 그러면 지난 대선 때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소위 말해서 여야의 정치적 대결이 더 강화되는 수순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간에 국민들도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대선이 아직까지 안 끝난 분위기란 이번 말이에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선의 어떤 결선 투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국정 초반의 동력, 리더십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좀 국정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을 인수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지지율이 전 정권보다는 시작 단계에서는 다소 낮은 상황에서 윤 당선이 유독 이제 통합, 협치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약속했듯이 참석을 보수 정권에선 처음으로 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행사 참석 과정에서는 공군 2호기를 탑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예요. 당선인 신분으로 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어느 정도는 신뢰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소통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윤 당선인도 적극적으로 더 화답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자실을 찾아서 소통하는 모습 보였던 영상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제일 그래도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네, 이제 기자실을 찾아서 뭐 다 함께 김치찌개도 끓여서 먹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차장.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낮은 기대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거를 돌파할 윤 당선인만의 돌파구는 뭐라고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인상은 조금 그 뭐랄까요, 좀 국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의 뜻은 어떤 일을 해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 내놓은 것은 어디에서 일할 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권력과 좀 이 갈등 양상을 빚었기 때문에 첫인상은 약간 국인 측면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만회할 기회와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첫 단추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이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팀을 어떻게 꾸리느냐. 그리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그 능력 있는 팀을 꾸리고 그 팀에서 준비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한다라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을 충분히 만회할 시간과 기회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지금 보면은 인수위 이 관계자들 요즘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보면 이 아까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측면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지지율이 진짜 정부가 출범하고 5월 10일 이후에는 어떤 기대감으로 바뀔 것,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뭐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높지 않은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대선에서 0.73%라고 역대 가장 그 적은 표차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현재 여당에서는 흔쾌히 대선 결과에 승복하기보다는 젖잘싸 네.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그게 바로 6일 지방선거와 그 연결돼 가지고 어떤 이제 진영 간의 어떤 그 대결 구도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발전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이제 그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용산 그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청와대 이전을 왜 해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청와대 이전은 뭐 좋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고 네. 좀 절차를 안 갖춰서 하느냐. 이게 이제 조금 들여다보는 즉 심층적인 여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론에 대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조응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조금은 이제 그런 절차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 만약에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예산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인수위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두십시오. 우리가 5월 10일 돼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계속 그 예산안을 따로 올려서 보내고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과 절차를 갖춰가면서 계속 협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 또 하나는 기왕에 5월 10일 날 지금 집무실 이전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네. 약간 늦어지면 오히려 약간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같은 거를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정도 해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절차를 갖춰 나간다면은 많은 분들이 뭐 고개를 끄덕일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셋째 5월 10일 전면은 안 되겠지만 녹지원 상춘제부터 시작해서 5월 안에 지금 628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의 핵심적이었던 자리가 우리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또 진짜 권력자인 국민에게 돌려주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많은 여론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4월 5일 모레죠. 이 국무회의에서 뭐 예비비가 타결될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오늘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 옷값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굉장히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옷값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시점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이 시민단체에서 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국가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응답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기밀 유지나 국익,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 판결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국가기관은 웬만하면 항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2심 재판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왜 청와대는 그걸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 영부인인 여사의 의상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서 이제 싹튼 의혹 중에 하나가 네. 혹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한 특활비가 혹시 거기에 사용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가 소상히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이 된 것이고요. 다행히도 지난 3월 29일에 이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특활비가 여사 이 의상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행사비의 일부로 이 필수 최소한만 이 사용됐다라고 좀 해명이 되면서 특활비 의혹 논란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국가기록물로 이관이 되거든요. 네. 국가기록물법에 따라서 한 번 이관이 되면 최소 15년 이내에는 이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대로 만약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여사와 관련된 의상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새로운 논란으로 지금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딱 집약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옷값 논란이요. 채용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뭐 트레이너를 갖다가 3급으로 채용했던 이제 그 육무비서관, 사건이 네, 행정관 얘기했었죠. 네. 사실 이제 그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에 마치 특혜 아니야? 이제 이런 그 연상을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절차를 다 지켰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아닌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뭐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혜는 없었다. 이 부분은 해명이 됐고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논란점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외 동포로서 프랑스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러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게 안보 보호 시설인데 거기에 이 외국 국적자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관련 기관과 미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국적 논란,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 재외 동포지만 프랑스 국적자를 청와대에 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요. 과도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석이나 행정관들 줄이겠다 그러면서 그 보완책으로 뭘 얘기했냐면은 민간합동자문위원회 같은 걸 두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 안보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외국인까지 오픈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동포고 그리고 단골 가게에 자신의 어떤 체형과 몸매를 알고 있는 그리고 옷 수선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뭐 고위직도 아닌 6급 실무직으로 그것도 계약직으로 앉힌 건데 이게 과연 논란이 될 만한 일인가? 좀 이 부분은
뭐라 그러죠? 좀 판단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위원님께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보면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관합동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정부를 꾸려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행정요원보다도 더 이 인사 문제나 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외국인도 갈 수 있고 뭐 복수국적자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다. 이건 문제 안 되고 왜 그것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청와대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각 분야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대통령의 부인의 의상을 전담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의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뽑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그 부인의 의상을 담당하는 부인을 담당자를 뽑을까요?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 아마 우리 교포인 손정희 회장이겠죠. 그분도 의상의 직원을 뽑을까요?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들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의상 담당을 뽑을까요?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그 대통령 부인의 의상이 정말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상근 직원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김정숙 여사에게는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외국인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 김종훈 벨 연구소, 미국의 굉장히 이름 높은 첨단 그 기술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연구했던 김종훈 벨 연구소장을 뭐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 장관으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중 국적 때문에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숙 씨 몸매와 체형을 김정숙 여사 체형을 잘 아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꼭 그렇게 상근 직원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둘째, 외국인이에요. 지금 프랑스 여권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특히 대통령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은 보안과 그 기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무슨 기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해외 출장 가는데 대부분 수행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그때 때가 돼서나 알려주는 그 사안입니다. 이런 그 국가 기밀을 프랑스 국적자가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식, 뭐 대통령 의상 담당 좀 뽑으면 어때? 그리고 뭐 그 기밀도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같고 그래, 이런 인식이 청와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국민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없애고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뭐 어떤 이런 개인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상을 담당하는 행정요원이 뭐가 필요할 수 있느냐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국격을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의 얼굴이고 하니 국격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지금 보면 외국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법상의 대통령 수행 분야 임용에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요, 대통령의 의상은 당연히 그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의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의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일 때는 어느 정도 뭐 이 행사 부대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퍼스트 레이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직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법과 제도가 미비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걸 다 사비로 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노릇하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행사에 국가 의전 때문에 다른 국가 이 부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의상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두 다 사비로 해라? 저는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뭐 예외를 두든 아니면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특혜 채용 논란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중 국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의 그 부친이 디자인한 옷을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많이 입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이너의 옷이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가 입고 가는 옷을 그 디자이너의 옷만 입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의상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그 딸이 청와대에 채용된 것이 약간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면 이거야말로 특혜 채용에 이어서 특혜 어떤 의복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혜 채용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아직 뭔가 뚜렷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 해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옷값 관련해서는 옷값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느냐, 이 결제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죠.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삽이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게 현금일지라도 구매가 이루어진 거라 각종 증빙서를 남겼다, 영수증이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글쎄 그거야 제가 답변할 영역의 밖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옷값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 거냐 아닌 거냐. 그러니까 명의는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엇갈리는 부분이 더 이제 궁금증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큰 차원에서 보면 뭐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공적 행사에 자기 비용 들이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비로 썼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이거죠. 지금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특활비를 예를 들어 청와대가 원칙 없이 흥청망청 썼는데 보니까 그게 낭비 때문에 생겼어. 이러면은 저는 이건 특활비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어떤 법감정 측면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검토되고 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현 정부 들어가지고 특활비가 120억 중에 80억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42%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옷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사 입고 자 그랬는데 그 영수증이 뭐 카드로 썼냐 뭐 아니면은 뭐 그 현금으로 썼냐 이것까지 논란을 삼는 거는 이거 너무 과잉 아니냐.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특활비 그 33억 원을 갖다가 썼던 게 논란이 됐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어떤 그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상세하게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 좀 낯뜨거운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김정숙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데 좀 최소한의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은 조금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뭔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뭐 해명하다 보니까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웩더독이라고 하나요? 이게 꼬리를 몸통이 흔드는 그런 모양새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금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딱 하나 남아있는 옥이 있다면 금괴를 200통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 양산집 지하에 묻혀있다. 그 돈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들, 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보니 문 대통령 자택에 20조 금괴가 묻혀있다는 7년 전 음모론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뭔가 좀 논란의 그 해명의 해명이 계속 이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아 보여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금괴라는 거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에게는 뭐 실체가 없는 해프닝이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실체가 있는 의혹이죠. 지금 뭐 저 명인을 예우하기 위해서 현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계적 명품. 사실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지만 그 영어로 하면 럭셔리 그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거 사치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른바 명품이라는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에르메스나 이런 수석 디자이너를 만나서 우리가 옷을 구입하고 그 사람한테
달러나 유로를 현금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Are you crazy?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현금을 줍니까? 그게 어떻게 예우가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현금 줘서 혹시라도 탈세 의혹을 이게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예우가 되느냐? 현금 왜 문제가 되느냐? 현금을 줬기 때문에 사비를 냈다는 걸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현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찾아서 거래하는 분들은 대체로 범죄와 관련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다가 매트리스 안에다가 현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주체를 못해서 마늘밭에 현금 묻어놓는 사람들,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진짜로 700만 원, 300만 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명인을 예우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은 2017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계좌에서 700만 원, 300만 원 찾은 내역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거 공개 안 하시면은 그거 사비 아닐 수 있고 특활비일 수도 있고, 특활비라는 게 5만 원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 필요 없는 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활비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금 인출해서 지급했다는 거 확실하게 나오면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의혹은 계속될 거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안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보니 좀 수위가 높은 발언도 해주셨고, 또 뭐 저희가 외래어보다는 한글을 사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발언 나오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이거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면서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이 사실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된 데는 가짜 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억 원짜리 브로치다 그랬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짜리 브로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발을 600만 원어치 샀다. 이러니까 마치 이제 뭐 우리가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생각난단 말이에요. 네. 알아봤더니 25만 원짜리 구두 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이거를 부풀리게 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하니까 감정 대립으로 나간다. 앞서서 이도훈 논설위원께서 700만 원 현금 썼으니까 이거 현금을 쓰니까 범죄 의혹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여권 소위 말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치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700만 원 현금 썼으니까 범죄 의혹이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 조사 왜 안 받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서 최소한의 뭐 어떤 이게 뭐 법적인 근거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 그 위법한 행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네. 뭐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고 정말 국민들 나쁘끄러운 얘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부분은 증거 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 비대위원장이 당선인의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부었다. 이 특활비 논란 나아가서 김정수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강정 싸움까지 좀 치달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이번 순서에서는 논란을 낳고 있는 김정숙 여사 관련 옷감 논란 분석해봤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국민의 세금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느냐? 시작은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을수록 무슨 일인지 이 단순한 물음표는 되려 몸집을 키워갔습니다.
브로치로, 명품 자켓으로, 진주 반지로 말입니다. 청와대는 모든 것을 김 여사의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어느새 사안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5년 동안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일관되게 카드로 구매했으니 특활비 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반박. 자신의 찬 청와대 관계자의 확답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하루도 못 가 일부 판매처에서 현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자 청와대는 다른 말을 합니다.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또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항변.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건 현금 계산이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말이 뭐가 이렇게 쉽게 바뀌냐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까지 발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또다시 해명하기에 그래,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지 하고 수긍해보려 했지만 곧이어 발급한 적이 없다는 이 의류 판매처의 정반대되는 설명에 무엇이 진실인지 더 아리송해졌을 뿐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말은 설익은 주장으로 비칠 뿐이고 국민의 의심은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홍보수석과 의전 비서관은 경쟁하듯 해명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진짜 청와대 입장인 겁니까? 지금처럼 사태를 키운 것은 국민입니까? 청와대입니까? 억울하다, 도를 넘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는 건 의혹 해소가 아닌 의구심의 발로가 될 뿐입니다. 제대로만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국민들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지방선거가 오늘 아마 59일입니다. 59일 맞습니다. 59일 남았는데요. 자, 새 정부 임기를 시작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라 그런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구장욱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여야는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대선 득표율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더 많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통령 선거였고 지방 선거는 이제 후보들도 다르고 이 대진 그 선거 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양상을 펼칠 가능성이 큰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서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은 졌지만 지방선거까지 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총력전을 펼 이 기세이기 때문에 네. 현재 판세로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도 좀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각 당에서 판세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과 제주, 세종 등 5곳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영남 등 6곳에서 우세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번 선거에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네. 동쪽 라인 강원, 영남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이겼고 호남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충청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경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이제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지도를 그렸을 때 완전히 전국이 빨간색 일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호남하고 제주, 세종 이렇게 5선거구 말고는 지금 아주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도 경기는 지난 대선에서 5% 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지 최소한의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제 동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지금 이제 후보군들도 서울에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의 뭐 위력에 밀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네. 조금 도전 정신이 모자라다고 할까요? 송영길 대표 말고는 이제 뚜렷한 후보가 없는데 경기에서는
당내 원래 이제 그 중진 의원들도 있고 김동연 후보도 이제 새로 가세해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든지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경기까지 가져오면은 완전히 그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선 주자로 나섰던 유승민 대표, 그다음에 네. 기존에 이제 중진 의원분들, 뭐 심재철 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네. 사실 그 경기도에 60여 개 지역구가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그 10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인 김은혜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투입을 시켜서 좀 더 활력을 집어넣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여야 모두 이 경기 지역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뭐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대리전 양상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연고지 이제 주택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사는 곳을 경기도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러자 이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 점을 파고들면서 공세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하며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갈 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서 연고가 있어가지고 한국 축구를 4강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이 출마하겠다 선언을 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50년간의 이 경기도와 인연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야권 주자에 대해서도 서로 공세를 피면서 맞불을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내에서 안민석 의원과의 서로 공세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권리당원 50%를 가지고 자, 이거는 외부 인사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김동연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천룰 다툼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합당이 아닌 뭐 사실상 입당 형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공천 룰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 오면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천 룰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이게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다. 네. 그럼 결국은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경선에서 이기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 소위 명심이 작용해야지만이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기도 선거가 예선부터 시작해서 네. 아마 본선에 가도 이재명 없는 이재명 선거가 되지 않을까. 예선에서도 민주당 예선에서도 이재명 얘기가 나올 것이고 네. 본선 가면 대장동 얘기로 또 나올 것이고 그래서 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미 대선 후보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반년 그리고 앞으로 6월 달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경기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요. 경선부터 좀 흥행을 시키자 이러면서요. 구청차장 네. 김은혜 의원 같은 좀 젊고 새로운 인물들 차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이 김은혜 대변인의 경선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라면 상당히 많은 국민의 특히 경기도민들의 이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흥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난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표심이 크게 바뀔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이 김은혜 차출로는 아마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 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간의 또 다른 또 이 후보들 간의 이 공천 싸움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전 대구 지역을 좀 살펴볼까 해요. 저기 위원님 보면은 보스터팟이라 부르는 대구에서 이 지금 보면은 뭐 홍준표 의원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기로 해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그 정치적 목표라고 하면은 그 본인의 명예 회복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정치적 목표를 이룬다면은 지금 지방선거에 뭐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개입해가지고 결과를 좌우한다는 게 결코 뭐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하 그 변호사가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건 말리기는 뭐 이전까지는 조금 뭐 말린 것 같습니다. 말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지난 5년간 유영하 그 변호인이 그 변호도사 맡았고 뭐 옥바라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인간적으로 그걸 말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유영하 그 변호사에 대한 유영하 후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은 인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치적 지원으로까지 해석하느냐? 그거는 뭐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고 싶겠지만 그거는 그 실제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굉장히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지는 역시 인간적 지지라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 하다가 탄핵당해서 물러났고 그래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 됐는데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핵됐고 안타깝다, 가엾다 이런 식의 지지지 박근혜가 다시 정치를 하더라도 나는 박근혜를 지지하겠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이 고민은 좀 하겠죠.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 대구 시민들이 고민하겠습니까? 그 정도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 문제는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59일 남기고 달아오르는 지역별 정치권 상황 전해드렸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리는 조치로 2주 동안 시행합니다. 공군 KT-1 훈련기의 공중 충돌 사고로 수직한 조종사 4명의 연결식이 내일 제3훈련 비행단 안창남 문화회관에서 거행됩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장례 전반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요, 제77회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직접 심어봐도 좋겠고 또 산과 숲 그리고 나무의 소중함을 마음으로나마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네,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3년 만에 문을 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17일까지 보행로가 개방되는데요. 예상보다는 개화가 늦어져서 개방 일정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네. 뭐 벚꽃은 조금 개방 일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지금 보면 길가에 꽃도 개나리도 저는 슬슬 피는 걸 이제 봤는데 완연한 봄이죠. 오늘 낮도 포근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16도까지 오르고요. 춘천과 대구는 18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저는 일교차 10도 이상 벌어지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힘드실 텐데 이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뭐 오늘처럼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계속 한 주 동안 이어질 텐데요. 보통 4월 초순에 서울 아침 기온이 6도, 낮 기온 16도 정도인데요. 이번 주는 딱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중반 봄비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맑다가요 목요일에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에도 쌀쌀해지지는 않겠고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